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어제 나란히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울 총선 기획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예, 다만 두 당의 총선 기획단 면면을 보면 확연히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네, 여야 교섭단체 3당이 합의한 민생법안 관련 첫 실무 협의가 취소되는 등 지난주 국회 운영위 파행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강기정 수석의 사퇴까지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들 김현 전 국회의원, 조혜진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김 의원님 오시면 여쭤보려고 했어요. 어제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으로 연기됐던 의총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해찬 대표가 지난번에 조국 정부 관련해 사과를 하고 나서 열린 의총이기 때문에 어떤 목소리들이 의원들 사이에서 나올까 관심을 모았는데 차분하게 진행이 됐다면서요. 일단 분위기 어땠습니까? 일단은 대표께서 네. 8월 이후에 단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다라는 얘기도 하셨고요. 예. 그리고 정치를 하면서 그동안 31년째 지금 정치 일선에 계시지만 단 하루도 정치를 계속 할지 말지를 고민하지 않은 날이 없다라는 얘기를 그때 금태섭 의원하고 이철 의원 만났을 때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힘든 자리에서 당대표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이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렇고 한편에 김대중 대통령 때는 마지막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당을 이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됐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당청 분리가 되는 바람에 당과 청와대가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잘 안 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성과 교훈을 다 알고 있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하되 예. 외부의 익명의 그늘에서 뭔가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분위기가 만연하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서 있는 쇄신이라는 예. 단어로 좀 대표할 수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네. 예, 자 민주당이 오늘 총선기획단 첫 회의를 연다고 하네요. 지금 이해찬 대표가 발언을 하는 것 같은데요. 현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막중한 책임을 이제 졌습니다. 선거를 많이 치러보지만 얼마만큼 그 기획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패가 많이 달라집니다. 저도 그 기획 업무를 많이 봤는데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15분의 위원 중에서 여성이 5분이고 청년이 4명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어서 여성과 청년의 목소리를 잘 담아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총선 경선 룰을 일찍 확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를 다 감안해가지고 룰을 확정을 하고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아주 반듯한 공천 룰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룰을 잘 적용을 해서 좋은 후보가 선출되도록 기획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하고 정책, 홍보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한데 15분이 충분히 소통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임기가 이제 반이 지났는데 야당이 아주 심하게 발목 잡기를 하는 바람에 또 중요한 입법을 못한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또 앞으로도 정치개혁법이라든가 검찰개혁법이라든가 이런 법들 이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총선에서는 이런 발목 잡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다수 의석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야만이 문재인 정부도 성공적으로 그 개혁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고 우리 당으로서도 재집권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그 선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그 선거를 잘 할 수 있도록 기획단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시고 저도 그 기획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윤호중 총선기획단장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총선 기획단장을 맡은 윤호중 의원입니다.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기획단을 꾸리고 그 인사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총 15명의 총선 기획단 인사인데 그중에서 여성이 5명 그리고 청년이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첫 회의가 있었고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발언을 좀 잠시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그 총 15명의 총선 기획단 구성 면면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은 국정 운영은 좀 부실한데 선거는 역시 잘한다. 선거는 잘한다. 인정을 또 해주셨네요. 통설을 부분을 좀 빼고 예, 말씀해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선거기획단이라는 거는 그 구성 자체가 그 당이 이 바라보는 총선에 대한 그 관점을 보여주는 그 시그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기획단에서 총선 전략이 나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당장 그 기획단 면면을 구체적으로 잘 알거나 뭐 이해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딱 봤을 때 국민들에게 어떻게 느껴지느냐가 중요한데, 여야 할 것 없이 총선 승패의 분수령이 여성표를 어떻게 가져오느냐, 20, 30대 청년들의 마음을 어떻게 잡느냐인데,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죠. 그리고 그 국민들이 알기로는 그 정권을 향해서 또 당 지도부를 향해서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했던 금태섭 의원 같은 의원, 저 사람은 아마 공천에 탈락될 거다라고 보는 사람을 공천 선거기획단에 집어넣은 거는 역시 그 여론에 어필하는 그런 그 액션이 참 잘한다는 그런 느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 의원님 하실 말씀 있을 것 같고요. 국정 운영도 하는 거 아닌가요? 국정 운영은 49% 예, 이상의 46%까지 지금 또 반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문재인 정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그리고 그건 재집권이라고 저는 봅니다. 성공이 바로 재집권으로 연결되는 거고요. 저희가 2016년도 총선을 치르고 대선을 치렀고, 근데 지금 구조 자체가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좋은 법을 처리하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리고 추경안 처리하는데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지만 이후에 그 후반기에 안정적인 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여성이 15분 중에 5명이고 33%고요. 그다음에 청년이 27%로 해서 30%를 지키려고 하는 당의 의지가 반영된 총선 기획단이고요. 사실은 그렇게 해야지만 기획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실무 단위도 꾸리면 아마 각 영역에서 조직 기획, 홍보, 전략 이 단위에서 일을 잘 하실 분들이 포진해서 총선 기획단의 역할을 잘 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눈여겨볼 점은 저는 정청래 전 의원께서 그 지난 2016년 출마를 못하고 당직 없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총선 기획단에 합류한 것을 무엇보다도 환영합니다. 저는. 네. 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요. 그리고 방금 우리 조 의원님 말씀하신 금태섭 의원이 거기에 포함된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은 금태섭 의원은 이제 그 정책에 대한 이견, 그러니까 공수처에 대한 이견을 빼면은 당에서 굉장히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저희가 그 진짜가 나타났다라는 유튜버를 사실은 지난 2016년도부터 할 때 진행을 담당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마 그 또 당에서 배려하는 것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론 당론과 다르게 의견을 내서 많은 국민들께서 비판을 가하기도 하지만 그분이 그런 부분이 있다면 또 다른 면이 또 있다고 봅니다. 총선 기획단은 그래서 정책은 다른 단위에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양정철 원장은 어떠세요?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또 기획단 안에서 목소리를 좀 많이 내지 않을까 이런 일각의 시선도 있던데요. 윤호중 사무총장이 굉장히 노련한 분이시고요. 양정철 원장은 사실 언론인 출신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옆에서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에 와서 구체적으로 활동하는 건 당직을 맡아서 하는 건 처음이지만 아마 본인이 갖고 있는 기량을 한껏 발휘할 수 전략가로 통하지 있다라고 않습니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다양한 형태의 이벤트와 그 활동이 이제 있어야지만 총선에서 당이 주도적으로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런 역량들을 총집결한다면 저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총선 공천평가에서 현역 의원들 중에 불출마 의원 배제하고 합의 20%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출마하겠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던 당내 의원들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근데 20%면 본인이 얻은 점수의 마이너스 20%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60점을 얻었다 그러면 20%면 12점이니까 48점이고요. 사실은 근데 정치 신인들이 현역 의원들하고 경쟁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마치 이 20%를 그냥 배제시키는 것으로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20%가 하위 평가를 받으면은 본인이 얻은 퍼센테이지에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그렇게 뭐 긴장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그 신인 중에 역량 있는 신인과 신인 가산점 20%가 붙고 본인이 마이너스 20%가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이제 그럴 때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의 물갈이 폭. 그 선거 때마다 뭐 인위적 물갈이 된다 안 된다 논란이 늘 있었죠. 지금도 민주당 같은 경우는 원희영 의원 같은 분은 자기 소신으로 물론 본인이 이제 5선이니까 뭐 그 대상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분은 그런 자기가 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본인 소신이 그런 것 같아요. 국회라는 이런 고도의 전문직에는 경험 있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 국회에서 오랫동안 일해본 사람이 필요하다는 그 소신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인위적 물갈이 반대론을 비롯해서 많은 논란이 있지만은 결국은 역대 선거 때 보면 결국 물갈이 다 됩니다. 논란도 늘 있었고 그러면 반대도 늘 있었고 또 항명도 늘 있었고 그런데 결과는 물갈이 늘 있었고 대개 40%에서 50% 정도가 물갈이 돼서 국회 정원의 300명 중에 40, 50% 거의 절반 가까이가 초선들 늘 역대 선거 때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왔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불출마를 제외하고 20%를 이제 물갈이 한다고 그러면은 불출마자까지 포함하면은 뭐 한 40명 가량 될 수 있고 또 공천됐다고 해서 다 당선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천된 현역 의원들 가운데서 본선에서 떨어지는 의원들도 있을 테니까 그렇게 보면은 결국 뭐 한 5, 60명 정도는 또 초선으로 다 갈라지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국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1차 영입인사 발표 때 빠져 있었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근데 기자회견이 오히려 더 논란을 증폭시켰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겠습니다. 들려주시죠. 뭐 감을 따라고 했다, 무슨 뭐 골프공을 주스라고 했다 했지만 제가 부려먹는 게 아니고 편제표에 나온 대로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 편제표를 수행합니다. 군인권센터 소장은 심청교육 때 한번 교육을 받아야 좀 되지 않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질문은 조 의원께 먼저 좀 드릴게요. 글쎄요, 1차 영입 대상에서 제외됐죠. 근데 갑자기 뭐 본인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 영입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내막에 있던 기자회견이 나올 줄 알았더니 공관병 갑질 관련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그런 사태. 오히려 혹을 붙인 격이라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찬주 전 장군 같은 경우에는 육사 37기 선두주자고 또 기갑전에서 거의 뭐 군에서 전설적인 존재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전략가이기 때문에 한국당 같은 데서 필요로 하는 인재 그 안보 통이인데 그리고 그 적폐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도 있었고 그에 대한 이제 동정 여론도 일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그 부인도 현재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도 억울하지만은 뭐 그리고 이제 뭐 별것 아닌 것일 수도 있지만은 일부분 또 혐의가 인정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국당에서 이분의 그런 능력을 활용하고 싶었다면은 그냥 저는 본인도 정치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출마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한국당에 공천 신청을 할 거거든요. 그럴 때 경선 기회를 준다든지 참여를 시킨다든지 해서 출마할 기회를 줘도 서로 되는 발표하지 것인데 않고 추후에 그냥 그런 공천을 전반적인 그 우리가 아끼는 부분과 또 대중에게 알려져 있는 부분 그리고 여전히 일부분 부분적으로 이제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 이런 걸 포괄적으로 생각한다면은 1호 영입 인사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요란하게 떠들썩하게 할 일은 아니었는데 그 바람에 1차 논란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는 2차, 3차 영입에서 다시 이제 그 발표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본인이 기자회견을 자처했는데 군의 언어하고 정치의 언어는 또 다르거든요. 군은 군인들을 지휘하는 언어지만은 정치의 언어는 민심과 소통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저런 말 쉽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뭐 어디 교육 영창 보내야 된다, 뭐 어디 보내야 된다 이런 말 쉽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정치 언어로서는 적당하지 않은데 저 부분에서 본인은 그냥 본인이 억울한 부분 알고 있는 부분들 알고 있는 국민들은 알고 있고 또 동정하는 국민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런 부분이 또 해소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기다려서 선거를 통해서 또 심판받아도 되는데 굳이 저렇게 나서서 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더 큰 논란을 일으켜 가지고 영입이 어렵게 되고 또 황교안 대표도 그걸 주도한 황교안 대표도 결과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좀 부담을 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예. 황교안 대표는 귀한 분이라는 표현까지 썼다가 이제는 좀 조심스러워하는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뭐 사실 어제 그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니까 비례대표도 아니고 지역구 출마하겠다라는 의사가 좀 많이 보였거든요. 뭐 앞으로 좀 한국당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오늘 바로 직전에 보니까 우리공화당에서 영입하겠다라고 지금 다시 나오고 있어서 예.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한교안 대표는 어저께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서 살펴보겠다라고 얘기해서 비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박찬주 이분이 화가 난 거죠. 삼고초려 시쳇말로 항고초려 해가지고 이제 모시고 온 분인데 갑자기 잘 모르겠다고 취지로 얘기하니까 뭐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이제 우리공화당에서 우리랑 생각이 같은 분이다라고 해서 모셔오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희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분이 또 한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삼천교육대에 대해서 발언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없냐라고 얘기하니까 사과할 용의가 없고 삼천교육대는 극기훈련을 하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결국은 이게 5.18 강주 민중항쟁을 덮기 위한 그 전두환 정권의 사실은 그 이제 국면 전환용으로 해서 민간인을 사망으로 52명, 그다음에 후유 사망자가 397명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정신장애를 겪고 있는 분이 2,678명으로 어찌 보면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 아닙니까? 국가공권력에 예. 의해서요. 이 사건을 지금 군 인권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 단체의 대표에게 삼천교육대 보내 교육받아야 된다는 얘기에 대해서 사과조차 하지 않고 그것은 오히려 미화시키는 발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을 불행 중에 다행인지 모르지만 자유한국당에서 이분을 영입할지 말지를 논란하다가 고민하는 사이에 이제 우리 공화당에서 모셔간다고 하니까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한교안 대표의 입장은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민주당의 총선기획단에 대한 평가가 있었죠. 이번에 한국당 총선기획단 같은 날 뭐 출범을 했어요. 조 의원님께서 아까 좀 민주당 총선기획단에서는 긍정평가를 하셨는데 이번에 12명이거든요, 한국당은. 몇명 보시기에 어떻게 보셨는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싶으신지. 마침 민주당하고 동시에 발표되는 바람에 이게 비교가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한국당도 결국은 여성 또 20, 30대 청년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고 그런 측면에서 총선기획단의 면면이 그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고 또 거기서 그에 대한 좋은 대책이 나올 수 있다, 전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몇몇만 놓고 보면은 청년은 20, 30대 청년층은 전혀 없고 또 여성은 전희경 의원 1명이고 12명 가운데 1명이고 대부분 다 현역 의원들이 원외 인사도 별로 없고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 선거 기획단에서 결국은 공천에 관한 거 민주당 공천 룰이 이제 확정됐다고 하지만은 이제 한국당 이제부터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인데 공천에 관한 것 그리고
정책 공약에 관한 것 그리고 선거 홍보에 관한 것 이런 것의 전략을 저기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한국당의 취약 계층에 대한 어떻게 호소력 있는 전략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자칫 잘못하면은 기존의 한국당 고정 지지층만 바라보는 전략이 나오진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좀 들게 됐습니다. 예.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이 한 분이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최악의 총선 기획단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기득권을 연장하는 취지의 그 기획단 구성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변화와 쇄신을 위한 총선 기획단인데 저 구호가 사실은 좀 무색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인재 영입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실패를 했고 총선 기획단의 구성 자체가 청년 여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변화 확신을 얘기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는 신선한 것도 없다. 그러니까 야당인데 사실은 야당은 인재 영입을 통해서 국면을 좀 바꾸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사실은 특히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구속 때의 정당이고 그다음에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좀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한데 그런 면모가 없기 때문에 좀 많이 실망하는 것 아닌가 싶고요. 이후에도 좀 상황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한교안 대표님이 물론 홍준표 전 대표가 어저께 50 검사라고 해서 논란이 됐지만 그 50 검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교안 대표가 그런데 어쨌든 지금 당내에서 복잡한 저간의 사정이 바로 투영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장애 집회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좀 식상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큰 틀에서 뭐 영남 그리고 친황 인물이 주를 이뤘다라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당 내에서도 비판적인 시각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두고 황교안 대표의 밀실 리더십이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대로 계속해서 총선을까지 가도 되겠습니까?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황교안 대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되자마자 지지율이 급상승해가지고 수직 상승해서 한 10%, 15%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황교안 대표가 법무장관 또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할 때 보여준 그런 반듯한 또 차분하고 또 안정돼 있는 이미지 그리고 정치에 이제 처음 들어오는 그런 참신함에 대한 기대가 있었죠. 그런데 지난 그 시간 거의 이제 뭐 한 10개월 가량 다 돼 가는데 그 기간 동안을 보면은 그런 기대가 조금씩 이제 실망이 많이 쌓여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본인도 이제 좀 전에 그 선거기획단 인사 때 당 총선 승리의 관건이 통합과 쇄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보수대 통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은 사실상 전혀 움직임이 없는 시간은 다가오고. 보수대 통합의 핵심 이 파트너인 유승민 의원조차도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우리는 우리 길 간다. 이렇게 신당 창당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정도로 시간은 이미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움직임이 없는 데 대한 이 당 안팎, 보수 계층의 실망이 있고 그다음에 인적 쇄신이라는 거는 이제 공천 개혁, 또 물갈이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민주당처럼 스스로 불출마 선언하는 의원도 거의 없고 불출마 선언했던 의사를 비쳤던 분들도 다시 출마로 번복하는 거꾸로 된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그래서 결국 그 마지못해서 여론에 떠밀려서 물갈이 공천을 하게 될 경우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총선기획단 인사가 이제 황 대표 가까운 분들로 돼 있었던 것처럼 계속 그런 인사가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그 공천관리위원회도 결국은 그런 인사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나중에 여론에 밀린 불가피한 물갈이가 될 때 지난번 20대 참패를 가져왔던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개파 공천 자기 가까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공천하고 조금 이제 그 먼 사람들 또는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이제 정리하는 이런 공천이 반복되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지금 당 안팎에서 나오고 지난번 그 개파 공천이 결국은 참패, 선거 참패, 그 다음에 탄핵, 초유의 탄핵까지 가져왔던 그런 좀 비참한 그런 기억을 생각한다면은 당이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가가지고 공천도 그렇게 갈 가능성을 생각하면 끔찍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황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빨리 이 상황을 인식을 하고 이제 통합이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뤄내는 통합으로 움직여가고 쇄신, 인적
이렇게 공천 개혁 이 부분에 대한 이 대안도 확실하게 의지와 그 방책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걸로 해야 리더십이 예. 다시 안정이 되지 안 그러면 계속 흔들려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까지 예. 갈 수 있다는 걸 빨리 인식을 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주제 좀 다뤄볼게요. 지난 일이 있었던 국회 운영에 청와대를 상대로 한 국감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벌써 4일 정도 지났는데 오늘까지도 계속 여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화면 보고 돌아오시겠습니다. 지금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돼서 오늘은 3분 간격으로 줄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기시지 말고요. 우기시지 말고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뭐냐고? 내가 정인이야.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똑바로 하세요. 잠시 김 의원님,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 오신환 원내대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기정 수석 청와대 물러나게 해야 되고 대통령 사과해야 한다 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감에 물론 여당 쪽에서도 일반 너무했다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일단은 본인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유감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쭉 봤는데요.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용 실장의 답변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예의 없이 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국민을 대상으로 대신해서 질의를 하더라도 좀 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물론 야당 때 운영위를 통해서 할 때 그런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돌이켜 보면 꼭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도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결국은 그걸 가지고 지금 파행으로 가는 것 또한 저는 가유불급이다. 늘 자유한국당이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적정 수준에서 이걸 조정하고 통제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선을 넘어가서 꼭 자신들의 불리한 이슈를 덮으려고 하는 그런 정략적 태도도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선에서 좀 정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야당이 이걸 빌미로 또 법안 처리를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국민들에게 또 나쁘끄러운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정무수석은 또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아마 그렇죠. 이번 기회에 자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조금 민망하긴 합니다. 예. 글쎄요, 정무수석이라는 부분 강조해 주셨는데 야당의 주장을 어떻게 보시고 예전에 강기정 수석이 좀 삼선 출신의 국회의원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국회 운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용 다 알고요. 저 대목이 과연 거룩할 대목인지에 대한 논란도 물론 있고 운영에 있었던 그런 태도들 본인이 어떻게 제스처를 해야 되는지 뭐 다 생중계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국회의원을 해봤는데 말이야, 또 내 야당을 해봤는데 국회의원 해봤으면 동료 국회의원 입장을 더 잘 알 거로 우린 기대하고 야당을 해봤으면은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의 입장 더 잘 알 걸로 생각하는데 거꾸로 나 해봤는데 말이야, 너 그럴 수 있어 이런 것 같은 뉘앙스가 그런 느낌이 드는 장면이죠. 똑바로 하라는 거는 국회가 피감기관을 향해서 하는 말인데 피감기관이 감사받으면서 국회를 향해서 똑바로 하세요. 저거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우기지 말라고 한 것도 그 뭐 막말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 전에 민주당이 야당할 때 우리 정부 여당을 향해서 표현한 거는 지금 비교도 안 되는 정도인데 우기지 말라고 한 표현 자체도 그건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막말에 비하면 점잖은 표현이고 그리고 우리 안보실장께서 정의용 안보실장께서 그 며칠 사이에 굉장히 좀 안 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한의 ICBM이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 안 된다고 계속 고집하다가 결국 서훈 국정원장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 본인이 정말 민망한 상황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안보 전문가 아니고 외교 전문가면은 당을 좀 알아가지고 그 야당이 지적하면 확인해보고 서훈 국정원장이 해보든지 정경두 국방장관이 해보든지 해가지고 바로 정정하면 되는데 계속 우겼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건데 우겼고 그리고 국민들은 다 북한 연발 계속 그 발사되는 미사일에 대해서 걱정하는데 우리 안보에 전혀 그게 안 된다고 위협이 안 된다고 예. 계속 우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말하는 건데 저거를 뭐 저렇게까지 대응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고 비서실장도 또 그러셨어요. 비서실장도 국회가 피감기관 모욕하는 그 권리를 준 건 아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이 두 분이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은 싸움을
싸움이 생긴 싸움을 말려야 되는 입장인데 그거로 싸움을 붙이는 상황이 돼가지고 예. 이 빨리 이런 게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좋게 평가 안 합니다 저런 거.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근데 빨리 좀 해소하지 않으면은 국회 운영이 예, 저는 뭐 좀 해소할 걱정됩니다. 거라고 보고요.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분의 말씀이 어거지로 우기지 마십시오. 또 그러다가 또 우기지 마십시오. 또 어거지로 또 우기지 마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우기지 말라고 얘기를 3차례에 걸쳐서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우거지가 뭐냐고 찾아봤더니 우기지 참요. 억지에 그 어거지로 우기지 마십시오라고 했는데 억지라는 표현을 비표준어가 어거지고요. 근데 우기지 말라는 얘기는 사실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가 이제 그 말이라고 하니까 조금 듣기는 거북했을 것 같습니다. 정의용 실장이 설명하는 거를 한 번만 우기지 마십시오라고 예. 하는 건 좋은데 계속 반복해서 하니까 저는 그것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래도 명색이 원내대표인데 예. 그 예전에 대변인 할 때나 죄송합니다만 대변인 할 때나 좀 이렇게 초재선 의원 때 투쟁력으로 자꾸 원내대표의 지위를 너무 좀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면도 특히 원내대표도 여야 협상 창구 아닙니까? 예. 그런 면도 좀 감안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조만간 그 패스트트랙 법안 과정에서 있었던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 출두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변호인 통해서 의견서를 전달을 했는데 그 의견서 내용이 불법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정당 행위이자 정당방위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불법 행위예요. 선진화법 위반은 자꾸 억지 부리지 마십시오. 그 억지예요. 어거지가 아니라 억지고요. 진짜 우기지 마십시오. 자꾸 그러면 국민들이 선진화법을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당의 다수 의석과 그다음에 야당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선진화법을 만든 겁니다. 2016년도에 만든 건데 그거를 본인이 판결문을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조사를 받고 그다음에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하게 지난번 윤석열 청장이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경원 의원은 지금 본인이 판사인 줄 착각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 다수가 이 국회에서 폭력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싸우지 말라, 말로 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법과 제도적 틀 안에서 해라라는 건데 불법 행위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진두지휘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금 사건에 대해서도 각종의 증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의총장에서 발언한 내용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특히 한교안 대표는 당시에 그 상을 당해서 있을 때도 여러 종류의 말씀을 하신 것이 주변 지인들로부터 알려지고 그 글이 나와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일벌백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조 의원님도 좀 평가해 주시죠. 나경원 대표나 한국당에서 보면은 그 패스트트랙 상정 과정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그 불법 사보임으로부터 이제 촉발됐고 전체적으로 형식상의 그 절차 요건을 갖췄지만 내용상으로는 이게 불법이다.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대의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거의 헌법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다른 당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유리하고 야당에 불리한 걸 밀어붙였다는 점에서 이거는 반헌법적이다, 불법이다 이렇게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해서 몸을 던져서 그렇게 한 거는 그거는 이제 정당방위다, 정당한 행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고 나 대표는 또 원내 사령탑으로서 의원들에게 그렇게 이제 몸을 던져 맞게 한 그런 에 대한 어떤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손실과 희생을 감수하게 만든 그런 측면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지 이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본인이 먼저 출두해서 조사를 받아보고 나머지 의원들의 출두 여부를 이제 결정하겠다고 하는 거고 어쨌든 조사나 또는 기소를 최소화해야 될 상황이고 특히 이제 그 다음 달에 원내대표 연임 여부가 또 달렸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는 모습을 확실하게 예. 보여줘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저런 입장을 지금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책임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특히 그 공문서를 손괴하고 그다음에 팩스를 훼손하고 이런 것은 나경원 원내대표 대신 책임질 수 있는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법위에 군림하는 것,
국회의원들이 그건 안 맞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지금 저희 당도 의원들이 다 조사를 받았고 당직자들도 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조사를 받았냐면은 자유한국당에서 그러니까 고발하지 않은 당직자들도 동영상으로 보면 현장에 있었던 당직자들도 다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의 보좌진, 당직자, 현역 의원들 이분들이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믿고 만약에 제대로 수사를 안 받는다 그러면 저는 기소할 거라고 좀 보고요. 그리고 기소해야 됩니다. 이거는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개혁 특위 그다음에 검찰개혁 특위 회의를 진입을 방해한 거거든요. 의사 진행을 방해한 겁니다. 그래서 선진화법에 되어 있는 조항 하나하나 뜯어보면 개인적으로는 그 500만 원이고요. 죄가 좀 무거운 분들은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거는 출마할 수 없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 전 국회의원, 조혜진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